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와 바이오 헬스 산업 컨퍼런스, 저희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라이브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의 사회자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가자면요. 저는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EM웍스 대표를 맡고 있고,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이고, 빅뱅 엔젤스 통해 가지고 글로벌 챌린지 사업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는 전 세계 동시에 그리고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국가별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 정책 그리고 지원,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신한금융그룹에서 인천시와 손을 잡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 사업의 하나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대통령님이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 이것을 발표하면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대표 바이오 헬스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도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기반으로 경제혁신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해서 협력 모델로 구성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인 뉴질랜드 전문가들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두 분의 국내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셀트리온의 장신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문수연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셨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클랜드대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의 다이아나 시우 박사님, 프리시전 드리븐 헬스의 대표인 케빈 로스 박사님, 오클랜드 서비스 전략성장부의 켈빈 케 디렉터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셀트리온의 장신재 사장님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의 장신재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셀트리온의 신제품 개발 전략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는 이번에 출범하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와의 협력 관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과 셀트리온 그룹이 작년에 표방한 미래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통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어떤 그 인프라를 지난 18년 동안 갖춰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해서 그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약 분야에서는 셀트리온, 주식회사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의약품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들 회사들이 만든 제품의 전 세계 판권을 갖고 영업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 스킨큐어 같은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의 제약사에서 나오는
원천 기술에서 나오는 그 신소재 물질로서 뭐 주름과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TV 드라마라든지 영화 쪽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룹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은 비영리 재단인 셀트리온 복지재단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침 이번에 출범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도 셀트리온과는 한 2, 3km 정도 위치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도는 그 서울에서도 가깝고 또 특히 공항이 그 소재해 있는 인천 영종도와도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물류도 상당히 편한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상업화했던 제품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셀트리온이 2002년도에 그 설립된 이후로 지난 18년간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의 그 원천 기술 연구 개발과 제조에 있어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3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에 의해서 상업화되었고요. 이 제품이 그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성 대장 질환의 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램시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현재 한 88개국 정도에 그 상업화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의 마켓 쉐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된 제품은 이제 트룩시마인데요. 이 트룩시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고 현재 50개국 좀 넘는 곳에서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 쉐어가 한 39%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업화된 제품이 허주마인데요. 이 제품은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마켓 쉐어는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좀 상업화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혁신적인 그 개량 신약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첫 제품이 램시마 SC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처음으로 개발된 램시마가 정맥 주사형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베드에 누워서 그 일정 시간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제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꾼 것으로서 환자 본인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자가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시장뿐만 아니라 타 제품, 신약 제품까지도 시장까지도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했던 비전 2030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상업화됐고 이 제품들이 또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개량 신약으로서 앞으로 올해 정도부터는 이제 각국에서 허가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서는 이제 큰 그 매출의 신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신약들이 2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또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를 거친 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2030년 정도부터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 40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순차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거치고 2030년경이 됐을 때는 저희는 확실하게 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의 그 퍼스트 무버에서 게임 체인저로 변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고 또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개량 신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신약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글로벌한 비즈니스들 그리고 유 헬스케어가 같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전 2030은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연구자들 그리고 주변 관계된 협력사들과 같이 윈윈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된 인천 스타트업 파크도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같은 그 클러스터로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후보들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구축한 첨단 인프라들을 통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텐데요. 그 방법적으로는 이제 같은 공동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CDMO 즉 계약을 통해서 개발을 해주고 제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CRO 어떤 연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협력사들과 꼭 국산화가 필요한 어떤 소재라든지 원료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도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글로벌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같이 협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면역과 항암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그 상업화한 제품들이 모두 이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적응증에 더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더할 수 있다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의 후보가 있다면 이러한 제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개발해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약 후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외부의 기관들과 함께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들을 라이센싱을 한다든지 공동 개발을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안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 회사가 2009년도 그 신종플루 사태 이후로 감염성 질환,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성 질환 부분에 있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특히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메르스 치료제라든지 또 이번에 코비드 19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항체 치료제라든지 진단시약 등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그 개발 현황을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그 표면에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인체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체 리셉터하고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항체가 중간에 끼임으로써 인체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코비드 19 감염됐던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거기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 비세를 채취함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그 스크리닝함으로써 후보를 만들어내고 이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현재 임상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서 진행됐던 전임상 결과를 보면은 뭐 상기도 감염, 상기도에서 채취한 샘플을 봤을 경우에 고농도로 처리한 그런 제품에서 한 5일 정도 항체 치료 후에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디텍션 이하로 검출 한계 이하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았고요. 다른 상기도에서도 2일 후에 그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기도인 그 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틀, 뭐 5일 사이에 모든 그 바이러스들이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가지고 있는
유망한 캔디데이트들을 저희는 테크니컬한 리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할 것이고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 단계, 즉 공정 개발이라든지 임상 개발 이런 분야에 저희가 이제 실어서 저희가 계속 공동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상업화까지 연결시키고 또 중간에 저희랑 잘 안 맞지 않는 것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파트너와 저희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에모리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보면 에모리 대학의 한 실험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상 동맥 경화증에 대한 후보 물질을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하고는 FC 삭사트린이라고 해서 허혈성 뇌졸중에 해당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기관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들은 이것들을 이제 공정 개발을 할 수 있고 임상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제조를 해서 뭐 임상이라든지 동물 실험, 동물 임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예를 들면은 이번에 입주하시는 그 스타트업 파크의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들을 이 입주 기업에서는 뭐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 해가지고 어떤 작용 기전,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연구를 수행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공정 개발 그리고 이제 제조 분야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어떤 개발 전략을 같이 연구한다든지 혹은 세포주 개발, 공정 개발 그리고 전임상이라든지 임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 송도에 있는 생산 시설, 제조 시설에 아주 다양한 스케일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들을 목적에 맞게 스케일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같이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이 협력 관계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좀 협력 관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어떤 동물 실험이라든지 혹은 임상 개발까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상업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또 협력 관계를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신재 사장님 감사합니다. 더구나 시간도 거의 뭐 정확하게 맞춰주셔가지고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문수연 책임연구원님이 K바이오 성장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공고히 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문수연 책임연구원입니다. 발표 자료 예. 저는 오늘 한국 바이오헬스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부 자원의 정부 유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서부터 R&D 자금이나 아니면 사업화 아니면 기업을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또 인력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의 모든 국제 협력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기관 중에서 교육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가 사실은 R&D 자금의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개의 부서가 있고요. 그 밑에 교육부에서는 연구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안에서는 저희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고 에너지평가관리원 그다음에 산업평가관리원이 있습니다. 세 개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 분야별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제협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쪽에
잠깐요. 앞쪽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바이오헬스 현황과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렇다면 왜 한국이 바이오헬스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바이오헬스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서열 문화에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서열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바이오헬스가 가장 1위 국가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러면 몇 등이냐? 등수로 얘기하면 4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이라 하면 100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유럽은 한 93점, 일본이 90점, 저희가 78점입니다.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이 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고. 그래서 그건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을 과연 쫓아가려면 몇 년을 정도 정말 노력해야 되느냐? 한 3.8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정말로 죽자 사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부는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바이오헬스 그 산업 분야가 최근에 그 정부가 발표한 그 3대 산업에 끼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용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3대의 어떤 차세대 주력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의 온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키우자라는 그런 저희들이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바이오헬스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이오헬스를 좀 보자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 사장님 셀트로닉스가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에서 상당한 거의 80% 이상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특별히 이제 의약품 하면은 사실은 그 전에는 합성 의약품으로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이제는 바이오, 사람의 어떤 단백질을 사용하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거의 저희들이 몇 등이냐 하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저희들은 2위, 그래서 52만 리터 정도를 저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2018년도 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기술 수출도 사실은 거의 60% 정도 돼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특허 보유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1등이면 중국이 2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등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다음으로 보자면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수출 비중이 6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그것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가 거의 세계 5위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ICT 기반이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런 아마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 ICT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병원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병원의 그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그의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입시철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고등학교의 전 그 1위가 탑 1위가 의과대학이 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전 우수한 인재가 저희들 의료 산업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임상 시험 역량도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또 살펴보자면 최근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벤처 캐피탈에 투자해서 한 2년 전 데이터에 따르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엔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 8,5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산학 협력, 개방형 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바이오헬스의 중추가 병원과 그 다음에 산학연이 아주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기술 협력을 잘해야 된다거나 기업만 잘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대학과 병원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여러 그 기관들이 서로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지 성과가 나는 그러한 아주 복잡 다단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인터랙션, 그 협력이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저도 해외 경험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참 잘해요. 그런데 협력하는 것은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업을 통해서도 협력 체제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또 그 의료기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가 특별히 대형 병원이 국내 의료기기를 사실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것을 많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국산화율이 16.5%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율이 한 8%를 미만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국내 어떤 의료기기 자체가 소진이 안 되다 보니 사실은 글로벌 쪽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글로벌 그 협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가 심한데요. 미국이 심사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한국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의료 심사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한국 바이오헬스의 기회는 어떤 게 있는가라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K 방역 체제, 즉 면역 방역 체제로 사실은 저희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특별히 대외 쪽에서도 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국제협력의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나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하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국민의 어떤 그 원격 의료가 이번에 그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었죠. 이멀전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원격 의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도 아마 제외 국민에 한해서는 원격 의료가 이제 아마 사업화 쪽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때 진단기기 쪽에서 많은 장비 수출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진단기기 쪽에서 PCL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 대학에서 교수님이 창업한 업체인데 저희들이 쪽에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그때 한 7, 8년 전에 저희들이 독일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때 10억 정도 해가지고 사이언이온이라는 그 독일 기업이랑 협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진단기기가 그 기간 통해 독일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돼서 지금 50억 정도의 수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특별히 또 유틸렉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업체인데 그때 저희들이 항암 치료를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대형 그 사태 팬데믹이 오는 사태에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그 협력 차제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그 이 시기가 또 지나다 보면 그러한 그 체제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면 조금 더 어떤 글로벌 협력적인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글로벌 협력이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한국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협력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송과 대구 첨단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국가 쪽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산학 협력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긴 하겠지만 그 많은 신약 기관들이 또 회사가 FDA 등 유럽의 많은 회사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FDA 문턱을 또
넘어지 못해서 많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또 신약 물질이 반환 사례도 작년에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DA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FDA 그 평가위원들이 사실은 글로벌의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해외의 그 수출이나 그 네트워크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드의 그 부족화라든지 전임상 개발, 혁신의약품 제조 공정 등 여러 가지 미약한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센트론이나 삼성이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그만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갖다 편입어서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기근의 그 글로벌 협력의 지렛대를 통해서 그 한국의 바이오헬스의 그 중소기업들이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협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글로벌 협력 때문에 많은 협력을 원하지만 특별히 이제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통부와 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와 같이 사실 ICT 분야, BT 분야, 헬스 테크놀로지에서 세 개의 분야에서 사실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3년 동안 지원하는데 거의 매년 한 2,900만 원 정도의 인력 어떤 교류 정도로 지금 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앞으로 뉴질랜드의 기업 고용부, 사실 기업 고용부는 산업통상부와의 성질이 아마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실 파운데이션, 즉 기초기술 쪽으로 많이 하는 기고요. 저희들은 산업통상부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진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 자금도 크고 또 그러한 면에서 기업 혁신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조금 더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협력이 긴밀한 협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기업혁신노동부가 과기기술공동위원회가 있듯이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업혁신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간의 어떤 협력, 어그리먼트를 통하고 그리고 또 연구재단과 저희들 간의 어떤 저희들 간 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유관기관과의 어떤 그 MOU를 통해서 그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조금 더 많은 자금을 갖고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유럽의 글로벌 혁신 체제인 IMI, 즉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라는 그런 다자 협력체를 통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수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 국내 이제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은 뉴질랜드의 생태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표해 주실 분은 오클랜드 대학교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의 다이아나 시우 박사님이고요. 뉴질랜드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과 스타트업 지형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뉴질랜드의 헬스테크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회의로 진행하지만 곧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미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네,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변환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Can you just go ahead? Diana? Diana?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는 뉴질랜드의 의료기술 부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브릿지라는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또 다른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료기술 컨소시엄이라는 CMDT 기관을 대표해서 왔고요. 또 메디테크 우수연구센터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CMDT는 뉴질랜드 헬스테크 역량과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어서 의료기술과 또 자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테크의 경우에도 신의료 기술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부터 의사,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또 민간 의료기관 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파트너십 역시 대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CMDT와 메디테크 코어를 주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산업이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규모도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그리고 21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185개의 회사가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200만 달러 미만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초기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대부분 그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여기 달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85개의 관련 회사가 있고요. 오클랜드와 캔터버리 그리고 오타고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각 4개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뚜렷한 고유의 전문성을 차별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서 뉴질랜드 전역에 다양한 기업이 섞여 있고요. 하지만 연구 활동이나 임상 활동 그리고 기업 간 협업이 긴밀한 곳에서 일부 활동이 임계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캔터베리와 오클랜드에서 강력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기술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뇌졸중이나 뇌진탕의 경우에는 오클랜드, 센터베리 그리고 오타고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헬스테크 기업이 나타나 있고요.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 뉴질랜드의 헬스테크 강점이 무엇인지를 5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이 디지털 헬스와 헬스 인포메틱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그 진단법, 치료학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공학, 그리고 조직공학, 재생의학, 중재적 기술 또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0%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 차트 옆에 보이시는 회사가 각 분야에 관련된 회사이고요. 여러분께서 이 이름을 구글에 쳐보시고 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멜론 헬스라는 이 회사는 웰빙과 정신진화를 위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암 진단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소울머신이라는 회사도 보이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가상인간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그 가상뇌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가상인간은
백신이라는 것을 창출을 해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그 퍼블릭 리서치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우수성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단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중재적 기술도 있습니다. 메드테크 코어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클랜드 대학교의 연구소가 지원을 해서 지난 5년간 3개의 회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메드테크 코어 덕분에 더 많은 헬스테크 스타트업이 저희 대학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임상과 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말에 오클랜드 대학교는 클라우드9 스타트업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신생 기업들이 연구와 상업화 사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에 속하는 회사들의 리스트는 여기 나와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AI 기반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핫 스크리닝도 다루고 있는 하트랩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공학을 다루고 있는 플렉시맵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비비드파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연구의 초기 상업화 단계를 우리 대학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프리시드 엑셀러레이션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문화를 3차 부문에서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클라우드9과 같은 그 뉴 벤처의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오클랜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연구는 컴퓨터 생리학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기 시스템을 모두 모델링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센서와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단법과 또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클라우드9에서 또 배출된 다양한 스타트업에 의해서 상업화되고 있고요. 또 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울머신과 같은 회사도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헬스테크 생태계가 뉴질랜드의 생태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즉 기술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모두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분들이 뉴질랜드 헬스테크 생태계에 오시면은 이렇게 잘 연결된 혁신 단계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4가지 주요한 부분을 단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입니다. 특히 200만에서 1천만 달러 레인지에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회사들이 뉴질랜드 회사들이 현재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또 국제적인 연구자나 임상의 그리고 회사들과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업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민관 임상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관계를 설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연결이 되어야지만 현지 니즈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춤화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그 호주나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수출 시장에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2장에서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양 국가에서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과 상업화를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4가지 파트너십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서치, 두 번째로는 임상,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네 번째는 원주민 건강, 보건입니다. 여기 각각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각 양국에 모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브릿지의 목적은 장기적인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저희 헬스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또 양국에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자들에게 해외 연구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분들도 바이오 브릿지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자원과 또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이오 브릿지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과학협력조약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다른 국가와도 호주 외에 다른 국가와도 더 많은 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잇고 있고요.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고요. 또 연구와 비즈니스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아주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호적인 준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요건도 갖추고 있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규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감독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헬스테크 분야에서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대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CMDT에 연락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이아라 시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시전 드리븐 헬스의 대표이신 케빈 로스 박사님이 코비드-19로 인한 바이오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의 가속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요. 뉴질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흥미로운 뉴질랜드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헬스 데이터 공학에 관련해서요. 그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경력이 굉장히 많고 그 데이터 공학이라는 부문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속 수집해 왔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툴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에 있어서 뭐 정부나 이런 협력이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 몇 개월간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요. 저희가 그 학계의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그 정부의 결정이 내릴 수 있게 용이한 형식으로 해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려야 할지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헬스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것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유용한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나 의료진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일을 했었고요.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였지만 저희가 이것을 극복을 해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매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즉 위기 관리 센터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뉴질랜드 정부가 운영을 하는 센터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확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이런 결정이 가지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뉴질랜드에서는 대응을 했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물론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시나리오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영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올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와 같은 점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그 코로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커뮤니티도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과학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협업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셨죠. 뉴질랜드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니셔티브가 있다면 저희가 무료로 정보를 코로나와 관련된 관련된 정보를 모든 전역에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고리즘,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 군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적이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는 것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고요. 어떤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질환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 도왔죠. 특히 임상인과 진료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계자들도 이러한 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 하면 저희가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프로세스화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적절히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이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문맥에서 더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것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헬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헬스 데이터는 헬스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오늘날 정부가 5년에서 10년 이후에 작용하는 진행하는 작업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스라는 것이 자체적인 기술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파트너십을 저희 회사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학교나 다양한 회사가 그리고 또 의료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회가 이와 관련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모두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고 또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입원을 한 환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는 사실 다시 퇴원을 한다 해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죠, 환자들이. 그러면 저희가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람 그리고 가장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저희가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겟화된 프로그램에 놓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퇴원을 하고 다시 재입원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이러한 미니 애플리케이션 사례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생태계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이테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협업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파트너십이 더 활발하게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빈 루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유니서비스 전략성장부의 켈빈 캐 디렉터님이 뉴질랜드가 생각하는 글로벌 협력 바이오 헬스케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케빈 캐라고 하고요. 저는 유니 서비스의 디렉터입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 서비스의 예시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 내에서 시장 참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접근성, 아주 연결이 강화된 접근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상업화된 기업이고요. 저희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45개국 이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뉴질랜드의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슬라이드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온콜로지와 관련해서 종양학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파 ADC나 프로드러그 등과 같은 아주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시를 더 드리겠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임상 역량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나 그리고 그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신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유니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신경공학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의 휴먼 브레인 뱅크, 뇌 조직을 보관하고 있는 브레인 뱅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이죠. 그리고 컨센스 허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조직을 기부하겠다라고 허가를 한다면 이 뇌 조직의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레인 뱅크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조직을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많은 유연성을 주고 또 저희가 이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연구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클랜드 대학교의 오클랜드 암 연구센터 있죠. 여기에서 17개의 합성 신약을 개발했고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요. 그 중에 대다수가 혁신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트랙 레코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17개라는 합성 신약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산업계와 협력을 해서 업계들이 그런 컴파운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적응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학과 관련해서 ADC와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역량 개발이 지난 수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의 개발과 그런 독성 물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규모와 관련해서는데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는 지난 10년간 45개 이상의 그 대학 회사를 배출을 했고요. 430개 이상의 패밀리 특허를 허가했습니다. 단일 학교에서 이렇게 배출을 한 것이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뉴질랜드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뉴질랜드를 임상 목적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뉴질랜드의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훌륭한 그런 임상 리드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실험을 하실 때 아주 좋은 그런 밸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아웃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으로 저렴합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R&D 세제 혜택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의 동료분들께 연락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환대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질랜드에서도 그 뉴질랜드 인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인구 믹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 목적은 궁극적으로 저희 지식을 선도해서 시장을 와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그 방법은 여러분께서 그 기술 오피스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이해를 하실 텐데요. 혁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곳인데요. 레인 테라퓨틱스라는 곳이죠. 여기 보이는 그 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신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임상 2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싱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 10년간 후원한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이런 그 사업가 분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점은 산업계를 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와 함께 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비용을 쓸 때마다 라이센스가 10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개의 업계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한 코르텍사임이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저희는 파트너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여기 하나 지난해 발간된 논문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본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도 저희의 스태프와 또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모두가 이 작업을 통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된 논문 중 3위 36위에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다면 리빙 셀 테크놀로지라는 LCT라는 회사입니다. 뉴질랜드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저희가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서 편두통 약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인삼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의 좋은 점은 우리가 작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컬 생태계와 또 기관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예시들이 유니서비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범위한 원칙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뉴질랜드하고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생생한 경험이라든지 통찰력과 같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Q&A 세션을 맞이할 건데 제가 이게 굉장히 좀 무겁긴 한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패널 분들에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능하시면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지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질문하는데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답하실 분들 아무나 하셔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 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코비드-19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있었지만 의료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했을 텐데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장사님부터. 네. 저희가 사실은
한국 K-바이오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면역체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어떤 체제는 사실은 집단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순종하는 그 말을 잘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인 면에서 또 국가가 먼저 잘 대응을 했고 그게 국민이 잘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럭한 면, 즉 운이 좋다는 면도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운이 좋게도 어떤 그 지역적인 한 구석에서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있었고요. 세 번째로서는 팬데믹이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국의 대응 능력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퍼튜너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랙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또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대응을 잘했지 않나. 그러니까 운과 국가적인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잘 도움이 잘 컴바인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좋은 결과가 우리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 한국 기업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 10년, 7, 8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 공동 과제를 지원했는데요. 근데 7, 8년 전에 저희들이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과제인데도 저희들이 반 이상이 그때는 나노 산업, 그다음 바이오헬스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그 깨진 그릇에 물을 붓듯이 성과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뭐 돈을 그러니까 반 이상이 과제였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국제협력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이오헬스가 오랜 기간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엔 코비드 19에 대해서 잘 대처한 거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또는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미 법률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트래킹 가능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던 것도 컸고 말씀하신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단 키트와 관련된 검사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한몫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웨스턴 컬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굉장히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거 참여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잘하고 있는 이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뉴질랜드가 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손 드시고 발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Who wants to go first?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예. 제가 Okay. 먼저 하겠습니다. So I guess from the New Zealand 제 perspective, 생각하기에는 뉴질랜드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어떠한 그런 팬데믹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 전역이 아주 협력을 정부와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집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50억 인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00만 인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지침을 따랐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대응과 관련해서 흥미롭게도
community 연구 개발자들을 보면 helped out with addressing some of the 연구 측에서 그 코로나 이슈를 최초 락다운이 있었던 그 최초 몇 개월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오클랜드부터 캔터버리까지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PPE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제조업 산업이 뉴질랜드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PPE와 관련해서도 뉴질랜드는 이러한 PPE를 현지를 위해서, 현지 작업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또 대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진단 패널을 개발을 하고 또 진단 전문가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타고 대학교에서도 그 실험 요구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런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케빈 로스님께서 지금 계신 그 회사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케빈님 들리십니까? 네, 뉴질랜드는 정말 그 운이 좋기도 했고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가 아주 운이 좋게도 바이러스가 도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실제 일어난 것은 그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진 않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뉴질랜드가 강력한 그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갖추고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협업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러한 점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은 아주 수 자체가 적었고 저희가 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잘 해결이 됐던 점은 저희가 많은 이니셔티브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스 분야에 있어서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던 기존의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요. 뭐 의사 진료를 받을 때 뭐 임상의가 5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3개월 만에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리모트 원격 의료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러한 점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 있게 케어를 조금 더 유연하게 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규칙이 너무 많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점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를 드리자면 과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 의사결정에서 이러한 점을 잘 도입을 했죠. 아주 중요한 점은 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아주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요. 특히 불완전한 상황에서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유연하게 정부가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유연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앞에 나서서 실수를 했다면 그건 실수였다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답변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들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같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기술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질문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하고 민간하고 또 각각 또 하는 일이 조금씩 역할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바이오 벤처 또는 이제 헬스케어 기술 관련된 쪽에 아마도 연구도 있겠고 스타트업 관련된 지능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소개하고 싶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민간이나 뭐 그다음에 그 정부 쪽 사이드 가리지 않고 한국 쪽과 뉴질랜드 쪽에서 가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먼저.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국제 협력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한 13개 국가랑 양자 공동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유레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바이오헬스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양자 프로그램은 그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랑 한다 그러면 한 스페인으로 해서 각각 5억씩 내서 한 10억을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국가만을 지원하고 그다음 스페인은 스페인 기업을 지원해서 국가 간의 어떤 MOU를 통해서 특허나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간에 공유하고 그것을 갖다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 유레카 프로그램 중에서 유럽의 프로그램 중에서 Horizon 2020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 사업으로 Horizon Europ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초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Horizon Europe 같은 경우는 2021년서부터 2027년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MI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그래서 IMI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살펴보면은 이 사업은 보통 Horizon 같은 사업, 특별히 Horizon의 그 옛날 이름은 Framework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ramework 프로그램 중에서 IMI는 2008년서부터 해서 7년 단위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바이오헬스 분야만. 그래서 이 IMI 같은 경우는 그 관과 대학과 여러 파트너 세계 최대의 어떤 연구 그룹이죠. 그래서 연구 자금이 거의 2021년서부터 27년까지가 1조를 넘는 그런 연구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 장기간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좋은 거는 여기에 유럽의 어떤 빅파머가 다 참여하고 있고 병원도 참여하고 있고 대학이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큰 그 연구 조직이죠. 거의 연구 조직이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구 과제가 50개 정도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과제 중에서도 저희 한국이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과제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임상도 하고 또 사업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과제도 있어서 거기에도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히 빅 이슈인 그 슈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이 하기에는 사실 그 조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뉴질랜드도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한다면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 일종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바이오헬스 분야가 숏텀이 아니라 롱텀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빅 펀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인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오퍼튜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들의 상당히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게이트웨이, 특별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연구재단 쪽은 기초를 다루고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 IMI가 리서치 액션이라는 리서치에서 특별히 기초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로 들어가다 보면 연구재단은 거의 그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해가지고 한 3년, 뭐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재단의 어떤 펀딩이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카이스트랑 저희랑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한 1년에 한 50억 정도로 해서 7년간 한 350 정도 펀딩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쉽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소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사장님 혹시 민간 쪽에서 뭐 글로벌 협력이나 스타트업하고 결합해서 할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좀 언론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정부 기관, 공적인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하고 민간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 깔아놓은 그런 협력 그 인프라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즉 상대 파트너사의 어렵고 꼭 테크니컬하게 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과 기업들은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기관, 공공 부분에서도 그런 그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고 좀 뭐 가볍게라도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생겨난다면은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걸로 보이고 지금 먼저 그 활성화됐던 판교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일부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중형, 소형의 혹은 또 스타트업의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다 뭐 뽐내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쪽에서도 좋은 사례나 소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erhaps just a comment on 네,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past example,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한국 회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관계를 한국 회사, 뉴젠 로봇이라는 회사와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일반적인 그 창업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분야에서 이 회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런 각 양쪽의 니즈나 또 양쪽의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 뉴젠 예시를 다시 보자면 저희가 아직도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난 흐른 후에도. 그래서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미국과 다른 분야로 또 다른 국가로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연결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특정하게 특정 분야를 보자면 그 기업 혁신 부처가 저희 뉴질랜드에서 무엇이 뉴질랜드를 그렇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서도 뭐 다양한 다자간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하고 싶다고 원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니즈가 있는지 그래서 충분히 한국 기업들이 뉴질랜드를 고려할 만큼 그러한 매력도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대기업들이 풍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신사업 진출 유입에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바이오 헬스 사업에 뛰어드는 것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아까 이제 특히 셀트리온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제 그냥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 또 뭐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뭐 물론 원천 기술에 대한 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제 원천 기술들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는데요. 근데 뭐 본인 이 세상은 넓고 워낙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그 훌륭한 연구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커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연히 다른 분야의 두 분야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윈윈 협력이고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어떤 대기업이 어떤 조그만 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탐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상호간에 그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공동 협력 전략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런 장점을 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망에 대해서 국내와 뉴질랜드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이 결국에는 고속 성장이 예고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자 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